네, 안녕하세요. 날로 먹는 분자세포 생물학.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마지막 장, 7장, 신호 전달, 세포 외부의 신호가, 여러 가지 신호가 어떻게 세포 안의 여러 분자들에게 전달되어서 세포 안의 여러 가지 반응들, 뭐 세포가 분열한다든가, 세포가 성장한다든가, 세포가 다른 세포로 바뀌게 된다든가, 아니면 세포가 죽는다든가 이런 반응을 이끌게 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전달. 우리들이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주고받듯이 세포들도 신호 전달 물질을 주고받아서 의사를 전달한다. 세포 표면에 안테나 역할을 하는 수용체가 받은 신호가 세포 안으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포는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에 반응한다. 세포 분열을 하는 신호가 딱 왔어요. 그러면 딱 가게 되죠. 이것은 세포 분화하라는 신호. 분화라는 게 뭘까? 분화는 이렇게 커. 세포 분화라는 것은 세포가 다른 종류의 세포로 변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모나게 예쁜 세포가 쭉쭉 찢어진 좀 악마 같은 세포로 변했죠. 우리 상피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관찰이 되죠. 그럴 때 외부에서 이런 신호가 오게 되면은 이 세포 표면에 초록색 수용체 얘네가 딱 결합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포 내부로 신호가 전달되어서 세포가 분열하거나 아니면 세포가 다른 종류의 세포로 변화하는 세포 분화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세포가 죽어라. 너 이제 다 살았으니까. 넌 병들었으니까. 너는 있으면은 괜히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암세포로 변할 것 같아서 이 개체들에게, 우리 전체 개체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너는 돌아가시는 게 낫겠다 하고 세포가 죽어라 하는 그런 신호도 세포 외부에서 전달되기도 해요. 자, 세포는 눈이 없고 귀도 없고 입도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신호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신호 전달 물질을 통해 신호를 받는다. 고 없고가 아니라 귀도 없고죠. 귀도 없고 입도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신호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무슨 물질을 던진다든가 아니면 가서 직접 만져본다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은 가능하지 않죠? 야, 이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야, 너 살아있으면 위험하니까 빨리 자살해라. 네가 죽어야지 우리 개체들이, 다른 세포들도 감염 안 되고 우리 개체 주인님도 건강하게 살아계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이건 면역세포고 이건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 세포가 무슨 귀가 있어서 듣는다고 무슨 입이 있다고 떠들겠냐. 그죠? 사실 그럴 거예요. 이건 만화적인 상황인 거죠. 신호 전달 물질은 다른 세포가 외부로 분비하는 것으로. 그래서 세포들은 이렇게 직접 말을 하거나 듣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외부로 어떤 물질을 전달을 해요. 앞에 그림에서 봤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신호 전달 물질인 거죠. 세포 분열해라, 세포 분화해라, 세포 사멸해라 이런 것들. 그리고 확산에 의해 퍼져서 다른 세포에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 얘가 만들어내고 있죠. 신호 전달 물질을. 자, 우리 마을 이장님이 말씀드립니다. 자, 벼 수확 시즌을 맞아서 뭐 마을 공동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뭐 일요일 오후 2시까지 어디 모여주세요. 뭐 방송을 하듯이, 그죠? 마이크로 방송을 하면은 동네 사람들은 귀가 있으니까 들을 수 있지만 세포들은 귀가 없으니까 이러한 분자들을 만들어내면, 노란 신호 전달 물질들을 만들어내면은 주변에 다른 세포들이 이 신호 전달 물질이 확산에 의해서 퍼져나가게 되면은 그 신호 전달 물질이 자기 세포 표면에 수용체에 딱 결합하게 되면 어떤 신호가 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신호 전달 물질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신호 전달 물질은 확산을 통해서 멀리 다른 세포에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분자량이 작은 물질. 분자량이 큰 물질은 아무래도 확산의 속도가 늦겠죠. 작은 물질들이 더 빨리 퍼져나가겠죠. 교수님, 그러면 어떤 물질이 신호전달 물질로 사용되는 걸까요?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신호전달 물질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아미노산이 연합은 게 너무 길지 않게 한 연합원계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펩타이드나 단백질 등이 주로 신호전달 물질로 쓰인다. 그리고 신호전달 물질 중에 뭐 호르몬 같은 경우도 단백질로 이루어진 호르몬도 있고 단백질 이외에 또 작은 다른 분자로 이루어진 그런 신호전달 물질도 있긴 있어요. 대부분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이 연결된 펩타이드가 신호전달 물질로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포 외부에 작용하는 신호 전달 물질, 여기 노란 신호 전달 물질이 결합하는 세포 위의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수용체, 영어로는 리셉터라고 해요. 수용체. 자, 세포막이죠.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세포막. 너 일로 와봐. 그럼 딱 결합하게 되면, 진작에 나한테 오지 그랬어. 우리 저 세포 안에서 이제 멋진 일 좀 해보자. 딱 수용체하고 저 신호 전달 물질은 딱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자, 수용체의 저 윗부분에 신호 전달 물질이 결합하면은 이 수용체 아랫부분이 활약을 개시한다. 이 하나의 분자니까 윗부분에 수용체 윗부분에 신호 전달 물질이 결합하면은 모양이 약간 바뀌면서 이 구조가 약간 수용체가 찌그러지면서 약간 변형이 일어나면서 수용체 내부에 있는 이쪽에 내부로 내부 여기도 약간 모양이 변하거나 아니면 구조가 변하면서 활성이 변하게 되어서 세포 내부로 어떤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신호를 보내게 될까? 세포 외부에서 신호 전달 물질과 결합한 수용체는 세포 내부로 외부의 신호를 전달한다. 자, 세포 내부, 수용체의 세포 내부 부분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분자들을 막 끌어들여요. 여기 결합하게 되면 수용체 아랫부분의 모양이 변하면서 약간 구조가 바뀐다는 거죠. 주변에 많은 단백질, 효소들이 모여든다. 이런 놈도 모여들고 이런 놈도 모여들고 얘를 만져서 모여드는 애도 있지만 얘랑 붙는 이 수용체 아랫부분과 붙는 이 올리브색 단백질을 인지해서 또 다른 놈이 또 이렇게 모여들기도 하는 거죠. 1차, 2차, 3차로 막 연결되어서 거대한 이제 복합체가 생기는 거죠. 많은 단백질 효소들이 모여든다. 이 친구들이 세포 안으로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 신호 전달. 교수님, 수용체 아랫부분의 모양이 변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수용체에 포스포타이로신이 만들어지는 거야. 타이로신은 우리 단백질을 이루는 20개의 아미노산 중에 하나예요. 여기 R그룹이 여기 CH2가 있고 여기 벤젠골이죠. 벤젠골이가 있고 여기 OH가 있는데 그건 그냥 타이로신. 타이로신에 이게 뭐죠? 인산기가 붙게 되면은 인산이 포스포러스죠. 그래서 포스포타이로신이라고 불러요. 포스포타이로신. 이 포스포타이로신이 좀 모양이 좀 신기하게 생겼죠? 평소에 단백질에서는 볼 수 없는 타이로신이라는 이 벤젠 그룹도 굉장히 큰데 거기에 인산까지 붙어 있고 또 인산 그룹은 여기 음전하가 2개나 있죠. 굉장히 단백질로서는 희한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저 그룹이 단백질 표면에 흔히 존재하지 않는 신기한 구조이기 때문에 저기와 결합할 수 있는 다른 단백질들이 일단 수용체의 아랫부분에 이러한 포스포타이로신이 생기게 되면은 둥둥 세포 안을 떠다니다가 그게 딱 생기면 포스포타이로신이 딱 있게 되면 거기에 결합해가지고 거기에 딱 결합해서 아래로 신호를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포스포타이로신을 인지해서 다른 단백질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된다. 여기는 그냥 만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포스포타이로신을 인지해서 모여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포스포타이로신을 신호 전달의 매개체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을 두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세포 내부에서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은 세포 안에서 2차 신호 전달 물질을 만들어낸다. 자, 요 세포에 붙었던 거 얘는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1차 신호 전달 물질. 세포 밖에서, 세포 외부에서, 세포 내부로 세포 표면의 수용체에 결합하는 1차 신호 전달 물질이고요. 세포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2차 신호 전달 물질. 자, 2차 신호 전달 물질은 세포 내부로 세포 외부의 신호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자, 우리처럼 외부에서 세포 표면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외부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을 1차 신호 전달 물질이라 부르고 어서와 1차 신호 전달 물질 그리고 세포 내부에서 만들어져서 세포 내부의 여러 분자들에게 전달되는 물질을 2차 신호 전달 물질, 세컨드 메신저라고 불러요. 우리처럼 세포 내부에서 수용체 주변에 모여든 단백질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세포 내부로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 2차 신호 전달 물질, 삼각형. 자, 그렇다면 2차 신호 전달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2차 신호 전달 물질도 역시 1차 신호 전달 물질과 마찬가지로 세포 내부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어야지. 신호니까 빠른 게 좋죠.
2G보단 3G가 좋고 3G보단 LTE가 좋고 LTE보다는 5G가 좋은데 아직까지 LTE보다 5G가 좀 그렇게 빠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조건 빠른 게 좋다. 신호는 빠른 게 좋은 거죠. 너도 덩치가 작아서 꽤나 빨리 움직이는구나. 그쵸? 1차 신호 전달 물질도 빠른 게 확산이 잘 되는 것처럼 확산이 잘 돼서 신호를 잘 전달하는 것처럼 세포 안에 2차 신호 전달 물질도 덩치가 작은 게 유리하죠. 빨리빨리 신호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2차 신호 전달 물질에는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2차 신호 전달 물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분자가 있는데 금속 이온인 칼슘 이온, 그리고 활성산소인 과산화수소, 굉장히 독성이 많은 물질인데 세포 내에서 신호 전달 물질로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산화질소 등이 2차 신호 전달 물질이다. 깜짝 놀라죠? 님들도 2차 신호 전달자임? 그 외의 좀 복잡한 2차 신호 전달 물질로는 세포막을 이루는 인지질의 한 종류인 인지질로 세포막이 만들어져 있다고 2장에서 배웠죠. 여러 가지 인지질이 있는데 뭐 이노시톨 인지질, 콜린 인지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노시톨 인지질은 신호 전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호 전달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노시톨 인지질로부터 만들어지는 이노시톨 3인산 IP3, 다이아실 글라이세롤 DAG, 그리고 ATP로 만들어지는 고리 AMP, 사이클릭 AMP, 고리 AMP.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온 데가 있으니까. 알려드릴 것은 알려드려야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쵸? 자, 세포 안에서 신호 전달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겠죠? 물론이죠. 하루 이틀 신호 전달 하나요? 자, 밑에서 보시면 아랫부분이 세포 내부로 신호를 전달한다 그랬죠? 세포 내부로. 여기 빨간 효소가 들어와서 여기 인지질 중에 하나인 이노시톨 인지질을 딱 자르면은 세포막에 있는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이라는 세포막에 붙어있는 2차 신호 전달 물질도 만들어지고 하나를 잘라가지고 이노시톨 인지질을 딱 잘라가지고 두 가지 신호 전달 물질을 만드는 거죠. 하나는 다이아실 글라이세롤, 또 하나는 이노시톨 3인산 IP3. 포스포라이페이즈, 라이페이즈는 리피드를 자르는 효소죠. 예전에는 리파제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리파제. 하지만 요즘은 영어식 발음을 따르는 표현을 쓰라고 권고해서 라이페이즈라고 할게요. 포스포라이페이즈가 이노시톨 인지질을 잘라서 2차 신호 전달 물질 두 종류를 만든다. 하나의 예를 보여준 거예요.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나도 세포 표면의 수용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번 세포 표면을 관통하는 그러한 수용체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G 프로테인 링크드 리셉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나도 세포 표면의 수용체야. 나도 역시 신호 전달 물질과 결합한단다. 결합했죠? 결합하게 되면은 이 아랫부분이 역시 모양이 약간 바뀌면서 여기 보시면은 G 단백질, 여기 와이프가 있고 여기 딸도 있죠. 얘네들이 G 알파, G 베타, G 감마라고 부르는데 뭐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이 G 단백질이 3개가 모여 있는 이러한 패밀리 프로테인이 있어요. 패밀리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여기 딱 이 수용체에 신호 전달 물질이 딱 결합하게 되면은 이게 활성화되면서 G 알파가 G 베타, 감마, G 자기 부인과 딸로부터 떠나서 밖으로 떨어져 나오게 돼요. 떨어져 나와가지고 어떤 걸 활성화시킨다. 뭘 활성화시키느냐?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 ATP를 갖다가 고리 AMP, 사이클릭 AMP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효소. 자, 뭐 열심히 일해서 하인에게 뭐 하인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가 하인이야. 얘가 직접 일을 안 하니까 하인이란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열심히 일해서 가장 유명한 2차 신호 전달 물질 중 하나인 사이클릭 AMP를 만들고 있으니 아주 많은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어쨌든 ATP를 사이클릭 AMP로 만들었다. 자, 사이클릭 AMP 어쩌면 가장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고 우리 같은 고등동물로부터 아주 하등생물까지 굉장히 보존이 잘 된 그러한 2차 신호 전달 물질이죠.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신호를 전달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러한 2차 신호 전달 물질이에요. 나는 어쩌면 가장 유명한 2차 신호 전달 물질인 사이클릭 AMP. 다음 페이지에서는 우리 2차 신호 전달 물질들이 세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자. 세포 안에서 일을 하려면 얘는 빨리빨리 확산이 돼야겠죠. 쫙쫙 확산되어서 세포 전체를 퍼져나간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2차 신호 전달 물질들이 세포 안에서 신호 전달을 위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뭐 칼슘, 이온, 나이트릭 억사이드 가스, 과산화수소,
IP3, 다이아실글라이세롤, 사이클릭 AMP 이런 것들. 자, 세포 외부에 결합한 신호 전달 물질이 세포 내부의 여러 효소들에 의해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신호 전달 물질들을 만들어낸다. 근데 얘네들은 과연 이 세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이들 2차 신호 전달 물질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포 안에서 자, 또 나왔어요. 단백질 인산화 효소를 활성화시킨다.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너무 복잡하니까 자세한 설명을 생략할게요. 또 복잡하기도 하고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 가지 케이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일반론으로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를 활성화시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백질 인산화 효소가 딱 활성화됐어요. 단백질 인산화 효소가 하는 일은 뭐죠? 우리 세포주기 때 배웠죠? CDK 같은 것도 단백질 인산화 효소죠. ATP를 갖다 분해해서 무기인산, 포스페이트를 만들어서 인산을 만들어서 다른 단백질에게 인산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게 단백질 인산화 효소죠. 자, 그럼 단백질 인산화 효소란 무엇일까? 단백질 인산화 효소가 도대체 뭘 하는 놈이기에 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포 내 신호 전달이 일어나는 것일까? 자, 확성화가 아니라 활성화죠.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포 내 신호 전달이 일어나는 걸까? 자, 오타가 좀 있는데 아직 책이 안 나왔으니까 이 강의 녹화가 끝나면 이제 교정을 봐서 인쇄가 들어가요. 이 정도 오타는 굉장히 아주 애교 수준이니까 책을 교정을 보다 보면 오타가 정말 심각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해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은 그런데 이 단백질 인산화 효소는 뭐길래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얘는 왜 ATP를 꼭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 일단 단백질 인산화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게. 인산화에 ATP가 쓰이는데 앞에서 ATP가 분해되면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면은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배웠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단백질 인산화 효소는 ATP를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하여 인산을 다른 단백질에 붙이는 효소이다. 그거 쪼개고 남은 거 여기 좀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단백질의 수산기, OH가 있는 아미노산이 세린, 트레오닌 그리고 타이로신이 있는데 거기에 주로 인산을 갖다 붙여요. 인산화들 단백질, 인산화를 시켜주는 효소인 단백질 인산화 효소. 인산은 다음과 같이 인 원자와 산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산소 원자 4개, 인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저 위의 3개는 모두 같은 거야. ATP는 3개의 인산기를 가지고 있어서 인산 하나가 떨어지면 2개의 인산이 남게 되는데 이것을 ADP라고 부른다. 자, 여기 감마인산, 얘가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면 베타인산하고 알파인산만 남게 되는데 그걸 ADP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단백질에 인산이 붙는 현상을 인산화라고 하는데 인산이 단백질에 붙으면 인산의 음전화 때문에 단백질의 구조가 약간 변할 수 있어서 단백질 인산화는 단백질의 활성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많이 쓴다. 제가 6장 세포 주기에서 CDK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을 약간 드렸어요. 단백질 인산화 효소 형님, 저 영 기운이 없는데 인산화 좀 시켜주세요. 불활성화된 거죠, 그죠? 얘를 갖다가 단백질 인산화 효소가 딱 ATP를 쪼개서 ADP와 인산으로 만들어서 딱 여기 붙여주니까 인산화가 되면서 변신하는 중, 그렇죠? 만화적으로 그린 거예요. 여기 음전화가 생기니까 여기 양전화 꼬리 부분이 가서 여기 딱 약간 모양이 바뀌게 되죠. 인산화되어서 활성화되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단백질이 다 인산화된다고 활성화되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인산화되면은 불활성화되는 그러한 단백질도 있어요. 자, 나는 오지랖 대막 막 미친 듯이 막 여기저기 참견하는 효소가 있는데 효소가 너무 오지랖이 넓고 너무 활성이 있는 게 별로 안 좋아서 쟤를 좀 불활성화 시키고 싶다. 그럴 때 오히려 이 단백질 인산화 효소에 의해서 여기 인산화가 되면은 인산화 맛 좀 봐라. 딱 인산화가 됐죠. 그러면 오히려 불활성화되어서 쉬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백질은 인산화에 의해서 활성화되기도 하고 어떤 단백질은 인산화에 의해서 불활성화되기도 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이기 때문에 또 세포 안에 굉장히 많은 효소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단백질 인산화 효소가 또 굉장히 많은 단백질들을 서로 인산화시키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능에 따라서 세포는 굉장히 많은 단백질 인산화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약 2000종류, 무지하게 많죠.
단백질 인산화 효소가 있다. 옆 그림은 이러한 인산화 효소 사이의 연관 관계를 나타낸 계통도이다. 이런 논문까지 나왔어요. 그 계통수 그런 거 진화 과정에서 어떤 공통 조상으로부터 어떤 생물이 진화되고 그런 걸 나타낼 때 계통수를 그리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인산화 효소들이 그들 간의 연관관계 같은 것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계통수를 만들어 놓은 논문이 벌써 20년 전에 나왔네요. 자,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세포 표면에서 신호전달 물질과 결합하는 수용체도 사실 그 자체가 인산화 효소인 것들이 아주 많아요. 얘는 수용체이면서도 단백질 인산화 효소를 직접 인산화시킨다. 딱 와서 여기 신호전달 물질이 딱 수용체에 결합하면은 자기가 직접 자기 수용체의 아랫부분을 갖다가 직접 인산화시켜가지고 인산화된 부분을 많이 만들어내죠.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또한 이 인산화는 또 여러 단계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단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게요.